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그 뭐죠? 어, 시장 상황도 그렇고, 뉴스나 어떤 현상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음, 좀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사실,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되게 클리어하면서 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아이디어나 투자 패턴을 찾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라고 해서, 어,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이 그렇게 나쁘냐, 아니면은 안 좋은 상황이냐, 뭐 이런 것도, 어, 너무 복잡한 것 같고요. 그냥 최근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 과연 남들이 좋다라고 할 때, 또는 뭐, 팽이나 테슬라가 좋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최근의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너무 최근에 저희를 알게 되신 분들은 또 왜곡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었고, 그거에 따른 해답을 좀 찾고 싶었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또 뭐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알아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열기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그냥 제가 느끼기에입니다. 솔직하게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 지수가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로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지수가 오른다라고 해서 다 같이 돈을 버는 국면도 아닐 거다. 반드시 그랬고. 두 번째는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그 쏠림 현상들 뒤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너무나 당연하게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이른바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뭐 2차 전지, 자율주행차, 뭐 수소차, 뭐 관련된 모빌리티 혁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근데 이건 정말 이제는 중학생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넥스트 레벨, 뭐 시장에서 원하는 또 다른 그림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쉬는 기간에도 그랬고, 다음은 또 어디서 뭔가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될까, 뭐, 라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뉴스를 보는 시간이잖아요. 경추중은. 근데 오늘은 뭐, 제가 궁금한 점들을 쭉 나열해 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점들이 궁금하신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혹시 궁금하셨다면 같이 그 해답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단 제 생각은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틀리죠.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궁금한 사항들, 최근 시장에서,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답,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궁금한 내용이에요. 다음. 일단 첫 번째는, 네, 금 가격이 왜 오르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저는 많이 궁금해요.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금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어, 미국 달러의 가치, 그러니까 미국의 확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저금리의 지속적인 상황과, 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양적 정책들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재정 부양 정책들이 나오면서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에 대한 질문. 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 그렇다면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다음.
네. 그 주식시장이 장기금리 상승에 그토록 반응한 이유는 뭔가, 이거는 뭐, 최근에 지난주였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죠? 특히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이른바 잘 나가던 성장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뭐 국면이 있었죠. 근데 이게 장기금리 상승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고 하는데 정말 인플레이션이 주시장에 이렇게 반응해야 될 정도로 큰 이슈인가? 라는 고민. 일단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저럴까를 궁금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저러지? 라는 거죠. 다음. 비트코인의 진짜 방향성이 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급등했다, 다시 급락했다가 뭐 반등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비트코인의 진짜 방향성이 뭘까? 달러와 동행하는 건가, 역행하는 건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어, 많은 분들은 시장을 뭐 전문가들이 뭐 나와가지고 뭐 때문이다, 뭐 장기 금리의 뭐 상승은 우려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뭐 판에 박힌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요. 그냥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뒷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한 거예요. 달러가 그래서 종이 쪼가리가 되면 그 대체하는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 금 가격이 도대체 왜 오르지 않는 거지? 뭐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상식적인 궁금증이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장기금리 상승이 뭐 거의 바닥 수준에 있던 게 살짝 올라오는데 또 이렇게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지? 특히 성장주가. 그다음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뭐지?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는 또 그렇게 얘기했죠. 일론 머스크보다 돈이 많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 찰리 먼거는 뭐 비트코인과 테슬라 둘 다 중에 뭐가 더 나쁜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나쁘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제 또 한쪽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의 시각과 지금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렇다면 이들은 뭐 테슬라 비트코인에 사실 우호적이 않았으나 최근의 행보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그 행동이 맞다라고 또 표현하기는 좀 그랬으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좀 생겼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한 번씩 찾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지표를 봐야겠죠. 도표를 봐야겠죠. 일단 2020년 1월에 0이라고 계산을 단순히 했다라고 치면, 2020년 거의 10월에서 11월까지 금 ETF, 그러니까 금 관련 ETF로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죠. 이 시기가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으로 많은 돈들이 대피한 형국이었죠. 그리고 11월, 12월, 1월, 2월 되니까 자금이 나가죠. 자금이 나가서 어디로 갔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상대적으로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들의 자금은 벌써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구리나 각종 원자재, 그러니까 다시 코로나19 이후에 백신 보급 이후에 좋아질 국면을 찾아서 나가는 건지, 또는 이게 비트코인으로 가는 건지, 또는 더 위험한 뭐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한 건지에 대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금 유입이 2020년 10월까지 정점을 찍더니 그 이후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수급상 금을 받쳐줄 만한 요인들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프린트 머니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현금이 쓰레기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포트폴리오에 금을 넣기 위해서 금을 막 마구마구 사고 있다든지 아니면 은을 산다든지 하는 행동은 잘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금 ETF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좀 개인적으로 이상했어요. 실제로 금 가격은 저 그래프와 아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금 가격은 한 고점 대비하면 한 13에서 14% 정도 하락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가 하락했어요. 금 가격이. 근데 금 가격이 그 정도 하락했다라는 건 사실 작지 않은 변동성이에요. 그죠? 10% 이상 금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도 적지 않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또 이제 아까 궁금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 보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과 금은 그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그걸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 요 그래프를 잘 해석해 보시면, 2016, 17, 18까지는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한 존재가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다가, 그죠? 2018년도에 광풍이 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금이라는 거와 견주될 만큼의 차트를 그려내기 시작하는데, 형태를 보시면 2018년에 고점 찍고 나서 19, 그 다음에 다시 쭉 하락하더니 19년 말부터 해서 20년에 동반 상승까지도 아주 유사한 궤적을 그립니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금과 견주기 시작한 18년도부터 보면 두 자산은 동행한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18, 19, 20을 보면 하락하는 추이도 비슷하고 상승하는 추이도 비슷하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상관관계가 좀 깨졌죠. 보이세요? 21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20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20년 말인가요? 20년 한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금 가격은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본격적인 상승을, 더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자산간의 상관관계만을 좀 살펴본다면 18, 19, 20년도까지는 비트코인과 금은 유사한 성격으로, 유사한 대체 자산의 성격으로 시장에 동행하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 21년 들어서 20년 중반 이후부터 코로나19가 좀 잡히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두 자산은 상관관계가 좀 낮아지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금 가격은 하락하는 데 비해 비트코인 가격은 더 두드러진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런 해석을 할 때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장기 추세라는 게 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장기 추세에 역행하는 단기적 흐름은, 뭐 갑자기 차트쟁이가 된 것 같은데, 장기 추세에 역행하는 단기적인 흐름은, 짧은 흐름은 왜곡된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지난 뭐 10년 동안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흐르더라. 근데 최근 6개월 들어서, 최근 3개월 들어서 이 두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면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그냥 단기적인 수급의 왜곡, 이런 현상들로 인한 뭐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장기적으로는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역사가 좀 짧아서 금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또는 이제서야 뭐 ETF니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형국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금과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난 10년을 트래킹을 해볼 수는 없는 거고, 고작 한 3년 정도를 트래킹 해볼 수 있는데, 지난 3년의 추세에서의 핵심은 뭐였다? 두 자산은 동행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역행을 한다. 금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금을 대체하는 비트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현상인 거냐? 또는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왜곡되고 있냐? 그러니까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너무 하락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너무 오르고 있는 거냐?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변동성만을 봤을 때는 뭐 사실 후자가 좀 맞는 것 같죠, 그죠? 음, 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과도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은 좀 과도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저의 관점, 제가 보는 해석의 관점입니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아니면 그게 틀렸다면 금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해서 어, 현금이나 달러를 대체해서 금 가격도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어,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금과 또 유사한 궤적을 그리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금의 변동성이 좀 더 작으니까 금의 좀 추세를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서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면 실제 달러와 금은 상반된 관계를 보이면서 흘러왔죠.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또 달러와 금은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금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달러와 비트코인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것도 좀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뭐 달러가 인위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는 건지, 그죠?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뭔가 왜곡되고 있거나 금 가격이 왜곡되고 있는 건지, 하여튼 세계 자산 중에서 뭔가는 어, 거짓의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좀 단기적으로 왜곡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그 다음 질문.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저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질문을 발전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경투 중에서도 했었지만 이제 손정희와 캐시우드, 그러니까 아시아판 캐시우드인 손정희와 그죠? 서양판 손정희인 캐시우드, ARK의 펀드 두 개의 어떤 투자 스타일과 투자 현황 그리고 여태까지의 수익률들을 비교하면서 살펴봤었는데 갑자기 제가 든 느낌은 뭐였냐면 저 왜곡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자산의 어떤 높은 변동성이라든지 또는 급격한 변화 라는 거를 분명히 어떤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누구일까 또는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올까 해서 일단 저는 합리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캐시우드를 공부했었으니까 캐시우드 아줌마를 좀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캐시우드는 글로벌 7공주를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여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글로벌 7공주가 무슨 얘기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시장에 나타난 자문사 7공주라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익률 1600%를 아니 160%를 기록한 자문사 7공주라는 얘기입니다. 2010년 6월 25일자 뉴스이죠. 그죠? 그래서 증권가 이른바 자문사 7공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문사 7공주는 LG화학, 하이닉스, 기아차,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테크윈, 제일모직을 말한다. 모두 투자 자문사들의 조언으로 투자되는 레버 카운트 주요 종목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이제 자문사 7공주라고 해서 펀드들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고 투자 자문사들이 엄청나게 니치 마켓을 공략하면서 활약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활약한 자문사들이 나중에 운용사로 전환이 되고 막 난리가 났었죠.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금융위기 이후에 풀린 유동성에 막대한 수혜를 보는 이 자문사들이 그 굴러들어온 돈들을 주요 종목, 이른바 7개 종목, 저 7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서 저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는 현상을 자문사 7공주 사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LG화학 같은 경우는 1년 전 최저가가 11만 8천 원이었는데 이 당시 24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뭐 수익률이 163%다. 기아차도 뭐 수익률이 160%, 삼성전기도 160%, 제일모직 120%, 하이닉스 100%, 삼성 SDI도 83%, 테크윈도 67%에 기록할 만큼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금이 쏠렸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고 그걸 운용하는 자문사들의 특정 자문사들로만 돈들이 많이 쏠렸고 그 자문사들은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 그 돈 들어온 것들이 계속해서 그 종목을 사는 현상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7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들의 수익률은 형편이 없었고 이 7종목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이 수익률이 좋을 때 투자 논리는 엄청난 투자 논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때도 삼성전기며 제일모직이며 하이닉스 지금 보면 이해 안 되는 몇몇 기업들도 있지만 저런 애들이 왜 올라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는 당연히 자문사의 매니저들이 충분히 판단하고 산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투자였죠.
그러니까 올 초와 그러니까 작년과 올 초까지 이어지던 한국의 삑, 이른바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라고 불리우던, 그죠? BBIG라고 하는 현상과 좀 비슷한 거였죠. 그 종목들이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한 현상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갑자기 이 사태가 떠올랐다는 거죠. 이게 이때는 이제 한국의 문제였는데 한국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자문사로 몰렸고 그 소수의 자문사들이 특정 종목을 엄청나게 투자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오버슈팅 되는 현상이 나왔고 실제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다음. 불과 6개월 만에 앞에 뉴스가 2010년 6월 달 뉴스였는데 그죠? 그 다음 뉴스가 2010년 12월이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잘 나가던 자문사 7공주의 몰락이라고 해서 한때 신데렐라 대우를 받았던 그죠? 숨은 진주라는 소리를 들어서 뭐 공주까지 불렸던 급락한 주가로 찬밥 취급을 받는 부엌대기 신세가 됐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투자 자문사들의 사랑을 받던 소위 자문사 7공주 중 상당수 종목들이 하반기 들어 주리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그죠? 그래서 특히 삼성과 4공주들의 몰락이 두드러졌다. 23일 종가 기준 뭐 삼성전기는 하반기 들어서만 거의 20% 가까이 하락해서 코스피 대비하면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39.7%, 39.07%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떠올랐냐?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 자문사 7공주 사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현상, 그리고 아까 말했던 캐시우드와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이벤트, 그러니까 그로 인한 이벤트는 글로벌한 현상.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이냐, 미국 시장이냐, 글로벌 시장이냐의 차이만 있지, 뭔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계속 든다라는 거죠. 제 느낌에는. 다음. 오, 아니, 호구 아주머니는 이제 프랙탈을 이해하고 계시네요. 진짜 엄청난, 너무너무 그러신 거 아닙니까? 저는 프랙탈 논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맞아요. 이렇게 찾는 걸 좋아합니다. 뭔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잘 확대해서 보면, 그죠? 세상의 이치와 다 부합하는. 그래서 이제 이때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걸 뭐 분석을 해봤더니 도대체 이게 운용사들의 견제 때문이냐, 자문사들의 포트폴리오가 오픈되니까 단타로 따라 들어온 개인들이 하반기 들어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탔다. 그래서 자문사들은 추가 매입 여력이 없고, 추가 매입 여력이 없다는 게 뭐죠? 자문사들로 추가 돈들이 계속 들어와야 그 자문사 7공주라는 애들 계속 살 텐데, 그 추가 유입이 없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7개 종목을 갖고 있어서 내가 수익률을 100% 냈어. 근데 첫 번째로 가입한 고객이 환매를 하겠대. 그럼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7종목 중에 한 개를.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자기가 보유한 종목들을 팔아서 환매를 해줘야 되니까 본격적인 환매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 일반적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든데 이래서 펀드를 운용할 때 지나치게 초과 수익을 내는 게 뭐 엄청난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히려 한국 시장도 그렇지만 글로벌도 마찬가지죠. 너무 뛰어난 수익률을 올리면 오히려 환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0%밖에 안 올랐는데 내가 가입한 펀드는 80%가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A 회사에 펀드를 가입했는데 코스피가 10% 오르는 동안 80%가 올랐어요. 여러분 원금이 80% 늘었어요. 그랬다라고 치면 여러분은 어떤 충동을 느끼시나요? 환매하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환매가 들어왔다라는 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 뭐 자문사 7공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거의 대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 종목을 조금씩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 자금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돈들, 80%나 되는 저 엄청난 펀드에 들어오는 돈들, 저 펀드 진짜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돈과 환매해서 나 이제 80% 수익률 났으니까 나가야 되는 돈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점점 들어오는 돈의 유입이 낮아지면
이제 인기라는 게 한때잖아요, 다. 들어오는 돈의 유입은 낮아지고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익이 엄청 높아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환매 욕구가 커지죠. 그러면 팔겠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신규 유입이 없어요. 그럼 이제는 내가 주요 투자했던 기업들이 주가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는데도 팔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게 이제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과도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펀드가 좋다라고 평가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팔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져요. 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이 10% 올랐는데 내 펀드가 한 15% 정도 수익을 냈어요. 이런 상태가 가장 애매하면서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막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한 변동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시장은 10%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가입한 펀드는 80% 수익이 난다? 그럼 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초반에는 인기가 높다가 나중에는 환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 첫 번째, 그 펀드가 80%의 수익률을 올리는 게 맞냐? 정말 팩트로 80% 수익률을 올리는 게 맞냐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한 30% 정도, 그러니까 눈에 띄는 순간부터 이 펀드가 잘한다라고 소문이 나고 눈에 띄는 순간부터 그 뉴스와 그 정보로 인해서 돈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몰려 들어오면 그 펀드에서 원래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비율대로 사게 돼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내가 사서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또 수익률이 좋다라고 또 뉴스에 나오겠죠? 그럼 또 자금이 유입돼요. 그럼 그 유입된 자금을 또 사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올라가요.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문사 7공주 사태도 이분들이 처음에 셀렉한 이 7개의 종목들은 굉장히 시장을 아웃퍼폼 할 만한 당시의 종목이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6개월, 1년 만에 160%, 180%의 수익률을 낼 만큼 높은 기대치가 있던 기업이었을까? 정말 그게 타당한 수익률이었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돈들이 과도하게 유입되다 보니 사게 된 특정 종목과 섹터에 몰리게 된 현상은 아닐까라는 걸 고민해 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그게 지금은 한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 글로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라는 펀드 ETF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무사 7공주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2010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무사 7공주라는 게 있었고 그 기업들 단기적으로 수익이 엄청 좋았고 대형주였고 당연히 투자 논리에도 맞았는데 개인들이 그 종목들을 따라 사기 시작하면서 초과 수익을 낼 기회가 줄어들고 자문사로의 자금 유입도 점차 둔화되면서 환매가 늘어나면서 종목의 수익률이 점점 악화되다가 나중에는 수익률이 형편없어지는 국면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12월에 작년 말에 이거 펀드 보유 비중 상위를 조사를 해놨었거든요. ARKK, 그다음에 ARKG, ARKW, ARKF라고 해서 그 캐시오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 펀드들의 ETF들의 보유 종목 탑 15개 정도를 다 추려서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3개월이 됐죠. 3월 3일이니까 이제 1분기가 지난 거죠. 그런 현재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를 보여주면, 네. 뭐,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인데, 제가 이제 저희가 이거 조사하다 쭉 봤더니, 뭐, 큰 변화가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여기서 뭔가 좀 특이한 내용들과, 아까 말씀드린 자문사 7공주와 같은 현상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원래 ARK는 ARKK가 가장 유명한 ETF였어요. 그죠?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ARKK가 가장 대표 ETF였는데, 그 ETF에 테슬라라는 기업을 굉장히 많이 편입하고 있어가지고, 초기에서부터, 이걸로 유명해진 거죠.
이걸로 엄청난 스타가 된 펀드인 거죠, 사실. 그러고 났더니 ARKK로의 자금 유입이 높아지다 보니까 ARKG라고 해서, 그죠? 유전 관련 투자하는 ARKG ETF가 만들어지고, 인터넷에서 투자하는 ARKW라는 ETF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핀테크에만 투자하는 또 ARKF라는 ETF도 만들어지고, 사실 인더스트리얼에 투자하는 ARKI인가요? 그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문사 7공주와의 아주 유사한 형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담는 기업들을 봤더니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그려놓은 기업들을 잘 보시면 테슬라가 ARKK에도 있지만 ARKW에도 있고, 그죠? 트윌로 같은 경우는 ARKK에도 있고 ARKW에도 있고 ARKF에도 있고, 그죠? 위에 보시면 12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 그래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지금 3개월 만에 스포티파이가 ARKK에서 무려 6위로 올라섰는데, 그죠? 스포티파이 6위로 올라섰죠. 6위로 올라섰는데 ARKK에도 있고 ARKW에도 있고 ARKF에도 있더라. 그죠? 트윌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밑에 보면 ARKK, ARKW, ARKF에도 다 트윌로가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색칠해 놓은 애들을 보시면 다 유사하게 들어가 있는 애들입니다. 그 텔라닥 같은 경우도 ARKKGW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ARK라는 펀드 ETF가 테슬라를 초기에 편입했고, 테슬라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나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한 최고의 핫 종목이 되었는데, 핫 기업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S&P 500에도 등재가 되고요.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편입된 효과, 그리고 테슬라를 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물량들, 그런데다가 테슬라를 초기부터 투자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혁신기업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ARK라는 펀드가 주목을 받고, 그 펀드가 주목을 받다 보니 그 펀드로 엄청난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혁신기업에만 투자한다라고 했던 ARKK가 GWF라고 이름으로 계속해서 다른 ETF들이 만들어지면서 비슷한 혁신기업, 이른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익은 잘 발생되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득 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다른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좀 팔로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ARK의 매매 패턴을 쫓아가지고 ARK가 비중을 늘리는 종목들을 따라 사고, 아니면 ARK가 새로 어떠한 ETF를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먼저 선점해서 사버리는 거죠. ARK가 위성과 관련된 ETF를 새로 출시한대라고 했더니 뭐 특정 기업이 막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막 기록하면서 막, 그죠? 하루 만에 막 300%, 400%씩 오르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에 2010년에 일어난 한국에서 일어난 자문사 7공주 사태와 아주 유사한 형태로 가는 거죠. 이른바 뭐 그냥 나스닥을 추종하거나 S&P 500을 추종하는 단순 ETF의 경우에는 다 모든 종목들이 시장 지수와 비례해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을 못 친다라고 치지만, 이렇게 특정 혁신기업, 이른바 나스닥 성장주에만 아주 오리엔티드해서 투자하는 ETF와 펀드에 글로벌 자금들이 엄청 뭉태기로,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개인들의 추종 매매까지 이루어지는 현상들은 과거 한국의 자문사 7공주 사태를 떠올리게 할 만큼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땠다? 앞에 본 것처럼 한국 자문사 7공주 사태가 어땠죠? 썩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변동성이 생기더라, 그걸 이용한 차익 거래를 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서 너무 뛰어난 수익률에 의해서 환매가 발생되면서 스스로 그 보유 주식들을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최근 들어서 장기금리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식시장이 좀 흔들렸을 때,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렸을 때
요 ARK가 갖고 있던 기업들의 그 며칠간의 수익률을 팔로우를 나중에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들의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얘네들이 하루에 막 10%씩 올랐다가 10%씩 빠지고 3개월 만에 막 30%씩 다 올랐던 애들이 반토막이 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어, 계속해서 이런 기업들만 따라서 사고 그러니 특정 기업으로 돈이 몰리고 그럼 뭔가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그 왜곡은 단기적으로는 좀 버틸 수 있지만 특정한 배신자, 이게 무슨 얘기야?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엄청난 드라마틱한 수익률 변동성을 만들어낼 거고, 그죠? 그래서 과연 당연히 캐시우드가 굉장히 잘 분석하고 해서 투자를 하고 있겠지만 실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작년 코로나19 변동성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소프트뱅크가 투자했던 비상장 기업 중에서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도 단기적인 자금난에 봉착할 정도로 캐시가 없는 상황에 몰릴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를 초래했었는데 그런 투자들이 일부 그런 쏠려 있는 투자들이 이 ARK도 사실은 굉장히 큰 쏠림이 발생되고 있다. 당연히 성장주가 좋죠.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풀린 유동성에 비해서 성장주가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이 너무 적으니까 이런 기업들의 성장성은 아주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혁신이라든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과도한 쏠림이 일어나고 나면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싸그리 동조해서 시장과 대비해서 과도한 하락을 보인다든지 상승을 보이는 이른바 변동성이 심해지는 국면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또 사실 놀랐던 건 뭐냐면 ARKW를 보시면 여기 테슬라랑 보이세요? 빨간색으로 저희가 해놨는데 비트코인 트러스트 보이세요? ARKW에는 테슬라 비중이 8.3%,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중이 5.2%.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과 유사한 형태의 자산으로서의 동행하는 흐름을 지난 3년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금과는 상반된 방향, 역행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사실 개인적인 답은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 여기서 찾았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대체적으로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동행하는 성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과 더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 게 뭐냐? 테슬라다. 캐시우드로의 자금 쏠림, 그리고 그걸 이용한 개인들의 선행 매매, 그 다음에 ETF 및 각종 뭐 거래를 통한 뭐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정보 및 기사, 그런 것들의 공유, 그 다음에 MZ 세대들의 그런 투자에 대한 팔로우, 이런 현상들이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과도한 쏠림으로 발생시킨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사실 테슬라가 800불까지 갔던 현상도 그렇고 비트코인이 지금 5만 불 넘어서 뭐 특정한 가격에 이른 원인 중에 하나로서 또는 금과 상반된 방향의 궤적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가 찾아낸 상상력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해서 이건 과거를 생각해보고 최근의 뉴스를 팔로우해보고 이런 현상들을 지켜봤더니 이게 과거에도 그랬는데 아주 비슷하네 라는 관점으로 저희는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사실 금과의 어떤 가격 추이는 변동성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죠. 21년 들어서는 금은 하락하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급등하는 양상으로 보이면서 어, 동행하던 어떤 모습에서 역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누구와 유사한 궤적을 보이느냐라고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아주 유사한 궤적을 보이면서 가고 있더라. 그래서 사실 걱정되는 건 캐시우드와 일론 머스크와 도지코인과 비트코인 뭐 이렇게 다 묶여버린 이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테슬라의 혁신기업 이미지와 MZ 세대들이 원하는 탈중앙화된 화폐, 그리고 밈 문화 뭐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으면서 비트코인의 가상화폐의 상승과 테슬라의 상승을 엮으면서 전폭적 지지와 마케팅 효과를 갖는 단기적인 효과를 갖겠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그닥 좋은 그림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라는 우려가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동행한다라는 그림에 자산의 성격을 보인다라는 게 좀 우려스럽다. 그죠? 이러면 이제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시장을 흔들 만한 새로운 블랙스완은 무엇이 될까? 이게 또 궁금했어요. 그래, 뭐 이런 현상들이 있구나. 저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금값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상승하고, 그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테슬라와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고, 그죠? 캐시우드가 운용하고 있는 ETF로의 자금 유입이 엄청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뭔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블랙스완은 뭐가 될까? 이게 또 궁금한 거죠. 어떠한 이벤트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할 수 있을까? 시장이 하락할 걸 두려워하거나 우려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린 이미 주식 비중이 과거에 높았다가 최근 들어서 점차 이익 실현과 함께 줄였어야 되는 국면이 한창이 지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높아진 현금 비중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블랙스완은 뭐가 될 것이며 그 문제가 어떻게 시장에 발현되었을 때 나는 어떠한 기회로 삼을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한 70대 30 정도의 비중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치면, 이제 어떤 새로운 이벤트들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린다면 나는 이러한 이벤트라면 과거에는 어땠고, 이런 상황은 큰 어떠한 시장의 흐름을 변동시킬 수는 없으니 시장의 한 10%의 조정 또는 이로 인한 15%의 조정이 나타난다면 이때 나는 이제 현금을 어떻게 쓰겠어 라는 계획을 가지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해본 겁니다. 새로운 블랙스완은 뭐가 될까? 과연 이제 실물과의 과도한 디커플링과 장기 디플레이션, 최근 들어서 이제 자산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그죠? 일하거나 월급 받는 건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지, 그죠? 아니면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은 중국의 부채 문제가 새로 부각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글로벌 7공주 캐시우드와 테슬라 비트코인으로 연결되는 이 고리가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서 좀 성장주, 이른바 나스닥 성장주의 단기적 크래시 또는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죠? 아니면 계속 얘기했던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취약한 상태 및 서비스업 회복의 지연, 이런 문제들이 또 국가적인 어떤 리스크를 불러일으킬지, 과연 새로운 블랙스완은 뭐가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금리와 뭐 중앙은행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든, 뭐 아니면 뭐 단기금리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건, 아니면 뭐 제롬 파월이 뭐 연준에서 뭐 점도표를 하향하건 상향하건, 이런 문제로는요 절대로 블랙스완 정도의 시장 하락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죠, 그죠? 그건 블랙스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블랙스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랙스완,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15% 정도 하락하거나 20%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려면 전혀 예상 못한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은 전혀 우려하고 있지 않은 현상, 새로운 어떤 현상이 나와야지만 어, 새로운 블랙스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뭘지를 좀 고민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성장은 만약에 앞으로의 성장은 또 누가 이끌어 나갈 것이며, 누가 그 성장을 주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과연 이제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연준이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업률이 1,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지 못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임금 상승의 문제, 그 다음에 자산 격차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양극화의 문제, 그
그다음에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 이런 미국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국의 경기세 또는 글로벌 경기라는 게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지 못하는 국면에서 누가 또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성장을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성장을 할 것인가? 과연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지난 10년 동안 성장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 10년도 성장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팽이 보여준 10년, 20년의 모습처럼 그냥 사이클 없이 디지털 기업의 특징과 함께 구조적 성장, 그러니까 특정 플랫폼 업체들의 쏠림과 동시에 그들 기업만의 구조적 성장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 이게 사실 가장 큰 고민이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호기심이었어요. 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다음. 뭐 답을 찾았다는 건 아니고요. 답을 찾아봐야겠죠. 여러분들과 같이. 근데 일단은 이거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반도체 리쇼링 시도가 예상된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북미 반도체 매출이 왼쪽입니다. 좌라고 써놨잖아요. 지금 파란색 짙은 차트는 좌를 보셔야 돼요. 한 8억 달러에서 9억 달러 수준까지 이제 회복되고 있죠.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 반도체 산업의 취업자 수는 2000년도를 기점, 닷컴 버블 때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더니 그 이후로 완전 폭락해가지고 지난 20년간 한 번도 늘지 않고 반도체 산업에 취업해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370만 명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그죠? 어, 1000만, 10만, 37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네. 아주 낮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 북미 반도체 매출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야? 미국이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반도체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되어 있는 취업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는 리쇼링 시도를 예상한다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에도 보시겠지만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네. 근데 왜 이렇게 취업자 수는 적지? 그러니까 반도체로 인해서 유발되는 고용이 너무 왜 이렇게 적은 상황이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제 뭐 D램과 뭐 낸드는 다 자동화 돼가지고 뭐 그렇지만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면 그 회사에서 쓰는 직원들도 늘어나고 해야 될 텐데 설계를 하던 뭐 디자인을 하던 반도체 설계를 하는 디자이너든 뭐든 간에 왜 이렇게 줄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분명히 해외에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당연히 자국 내의 일자리로 끌어들이는 게 미국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거와 유사한 현상을 보였던 게 뭐냐면 미국이 원유가 미국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원유 수입이 높아졌고 위기가 발생하고 나니까 미국 내에서 급격하게 원유를 시추하는 그때 말씀드린 셰일가스 개발이 붐이 일어나면서 원유를 시추하는 종사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제 실업률을 낮춘 텍사스의 호황을 불러일으킨 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치인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은 리쇼어링을 시도할 텐데 과거에는 제조업 리쇼어링이었는데 이제는 뭐 첨단 산업의 리쇼어링을 하고 싶어 할 거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찾았어, 벌써. 아, 이건 뭐 뻔하네. 이제 이제 바이든이 무슨 얘기할지 이제 우리는 뉴스를 안 보고도 3개월, 6개월, 1년 후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예상하고 계시죠, 지금? 다음. 어, 그러고 봤더니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중국 수입에서 원유 비중보다 뭐가 더 높아? 반도체 비중이 더 높아. 원유의 수입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데 반도체 수입 비중은 낮아지지 않고 계속 높아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더 높아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기술 전쟁, 그러니까 기술 자립에 대한, 기술 독립에 대한, 그리고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와 뭐 기타 기업들 간의 헤게모니 싸움, 지속되는 헤게모니 싸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며 각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대충 보이죠? 이제는 새로운 기름, 2020년대는 새로운 필수, 생산의 필수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에서 우리 그때 바뀐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 이제 반도체 정말 산업의 쌀인 정도가 아니라 원유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의존도를 보일 수밖에 없구나. 디지털 시대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음. 그리고 두 기간 동안 글로벌 성장률.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0년과 2021년 위기를 맞고 난 이후를 보면 2010년도의 글로벌 성장률도 한 5.7% 정도. 근데 2021년은 5.8% 정도를 예상한다는 겁니다. 올해 성장률이. 근데 이거는 작년에 코로나가 왔었고 2010년은 2009년도에 그죠?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글로벌이 평균 5%대 후반 정도의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미국은 2010년도에 불과 이 5% 후반대의 글로벌 성장에서 미국이 기여한 바는 엄청나게 낮았다라는 거죠. 왜? 2010년에는 미국은 2% 초반의 성장만을 기록했는데 보이세요? 회색. 근데 중국이 2010년에는 무려 11%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그때 계속해서 말씀드린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G2로 부상하는 국면을 만들어낸 도시화와 서부 대개발 그리고 국내에는 차화정 열풍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의 원자재 열풍까지 이어지는 그 국면을 누가 만들어냈냐?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에 빠져나와서 전 세계가 성장률을 높이는데 누가 기여를 많이 했냐? 2010년에는 중국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 미국은 사실 문제아였고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제 형국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2021년도 역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글로벌은 5% 후반대 성장을 할 텐데 이번에는 누가 성장을 높게 하냐? 미국이 글로벌 성장률과 유사한 5%대의 성장을 기록할 거고 중국은 2010년대에 무려 11%, 12% 가까운 성장률을 해서 글로벌 성장률을 끌어올려줬는데 이번에 중국은 2021년엔 한 8%대 성장으로 낮아졌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 글로벌 경기 회복 2021년에 글로벌 경기 회복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과거의 중국보다 낮았던 미국보다 이번에는 미국 주도로 글로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중국도 성장하지만 무슨 얘기야? 미국의 성장 기여도가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또 어떤 메커니즘을 또 머릿속으로 돌리셔야겠죠? 물론 미국이 소비를 해서 중국의 위안화나 중국의 경기도 좋아지는 역할을 하겠지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일단은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대비해서도 좋겠구나 굉장히. 그리고 두 번째 미국 달러의 향방을 좀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2010년에 대비해서 미국 주도하는 성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돈들이 어디로 모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겠죠. 왜? 2010년에는 11% 성장, 2021년에는 8% 성장, 2025년쯤에는 몇 프로 성장일까요? 다음번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 번 더 그래프를 그려보자고요. 그럼 중국은 어느 정도 성장으로 내려올까요? 7%, 6% 미만으로 내려오고, 미국은요? 6%, 7%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왜?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2020년대의 글로벌 성장은 어떤 분야가 이끌고 있다고요? 디지털 분야가 이끌고 있다니까요. 디지털 분야는, 디지털 혁신은 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상당 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4차 산업혁명, 이른바 디지털 사회와 좀 핏한 사회가 어디냐? 미국이 훨씬 더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거기에 곁다리로 수혜를 보는 게 한국, 대만 정도지 사실 미국의 성장률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다음.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질문에 좀 대답이 되세요? 앞으로는 누가 성장을 이끌고 어떤 분야가 진짜 새로운 성장을 계속해서 이끌어낼까가 고민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뭘까? 하는 고민의 답이 저게 될 수 있냐고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진짜 발생할 수 있나? 지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발생한 적이 없는데 10년도 아니야. 20년, 30년 전 이후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발생한 적이 없어.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GDP를 그러니까 생산을 구성하는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에서
토지, 공장이 만들어내는 공장 부지죠. 뭐 부동산에서 뭐 주거용 부동산 생각하지 말고 공장 부지 가격이 올라간 적이 있나? 아니면 지난 20년간 임금은 꾸준히 상승했나? 아니면 자본에 발생하는 비용이 뭐예요? 이자. 금리는 오른 적이 있나? 없잖아요. 토지, 노동, 자본.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수단인 토지, 노동, 자본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 인플레이션 진짜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야?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시장이 오버하고 있는 건가, 지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신문에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구리 가격이 오르고 뭐 유가가 오르고 있고 뭐 옥수수 가격도 오르고 뭐 대파 가격이 뭐 지금 2배가 됐다느니 양파는 뭐 3배가 됐다느니 막 신문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위기의 한 사이클을 돌고 나니까 지난 지난 12년 동안 열심히 신문을 본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유사한 패턴이 보이더라는 거죠. 엄청난 위기가 발생하고 각국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퍼부으면서 금리를 낮추고 그러고 나면 발생되는 게 위기론이 계속해서 신문을 장식하지만 경기라는 거는 돈 풀린 만큼 사실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조금 회복한다는 거죠. 조금씩 계속 회복을 하고 그 국면에서 그 풀어놓은 돈들이 일시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주시장을 가서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딴 시장 가서 움직이고 하는 형국을 보이는데 그 투기 수요들은 어디에도 가더라? 곡물 및 원자재 시장에도 반드시 가더라. 그러다 보니 이게 19년도부터 21년도를 잘라서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 가격은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특정 뭐 팔라듐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같이 계속 보는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일단 원자재 시장은 지난 10년간 우하향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위기가 발생하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그 돈이 만들어낸 승수에 의해서 완전히 투기적인 수요까지 감해지면서 원자재는 폭등하는 국면이 한 번은 나옵니다. 반드시 위기 이후에. 그러고 나서 어떻더라? 장기 우하향하는 국면이 계속 이어지더라. 왜? 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리고 사이클 산업들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아니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구리를 채굴하는 광산업체나 이런 업체 파산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신문에도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중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접는 거지 파산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이자를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도 안 갚아도 될 정도로 낮춰준 이자를 계속해서 연장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니 계속해서 좀비 기업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파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지. 근데 단기적으로는 급등한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왜? 원자재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한다고. 왜? 돈이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돈을 담을 만한 그릇들이 꽉꽉 차기 시작하면 원자재 시장까지 흘러가가지고 원자재 시장도 한번 바운딩을 주는데 그때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 원자재 시장에 호황이 왔다. 구조적 호황으로 전환될 거다. 어, 이번에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르지 않더라. 라는 걸 좀 봤다는 거죠. 그냥 다 갖다 붙인 논리에 불과하다. 그냥 돈이 많이 풀린 거에 대한 반작용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그때 경트대에서 DBA나 뭐 농산물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얘기를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아주 최근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묻어놓고 그냥 따박따박 수익률 쌓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때 곡물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곡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벤트가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르게 생산 분야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를 전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백신이 지금 미국에서 멕시코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백신 좀 나눠달라고 얘기했더니 바이든이 거절했다라고 뉴스에 나왔죠. 그런 것처럼 신흥국, 이른바 어려운 나라들, 농업이 주 산업인 국가들 같은 경우,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런 나라들일수록 지금 더 식량난이 심해지고 있고 실제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생산의 차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만 봐도 왜 요새 양파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냐라는 걸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급이 돼서 농촌에 투입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버퍼가 걸렸다라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그럼 내년에 가면 양파 가격이 5배로 올라가고 대파 가격이 10배로 올라가냐?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폭등한다는, 일시적으로. 그 이유는 뭐야?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는 아주 후진적 형태의 산업에서 이러한 수요 공백이 발생했을 때, 수급 공백이, 공백이 발생했을 때 수요는 웬만해서 줄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안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단에 어떤 문제가 생긴 섹터일수록 그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9년도로 저렇게 잘라보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요. 10년의 옥수수 소맥 대두 가격의 트렌드를 보시면 위기 때마다 한 번씩 엄청나게 리바운드해서 올라간 다음에 장기 우하향하는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더라. 왜? 아니, 옥수수나 소맥이나 대두가 저렇게 돈이 되면 너나 할 거 없이 옥수수, 소맥, 대두를 심죠. 그리고 농사를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또 가격이 떨어지죠.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아주 특이한 상황에 의해서 뭐 노동이나 생산의 수급이 또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기후변화로 인한 엄청난 악재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중에서는 굴이나 뭐 철이나 뭐 리튬이나 뭐 다 좋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농산물에 좀 베팅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좀 배웠다. 그때 말씀드렸죠. 다음. 그러고 났더니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 10년물 장기금리가 반등하고 있어서 지금 이걸 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죠? 1.5%까지 올랐다고 막 기절한 거죠. 근데 뭐 저렇게 떨어졌다라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10년 만기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저만큼밖에 이자를 안 받는 것도 미친 놈들이죠. 그죠? 근데 저게 반등하고 있다라는 게 뭐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냐 뭐냐, 뭐 별별 얘기들이 많지만 WTI 반등하는 거 보세요. 그죠? WTI는 어느새 60불까지 올랐고, 국내 주유소에 가보면 휘발유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제 정유, 화학 및 시크리컬, 그동안 10년 동안 오르지 못했던 가치주의 시대가 온다. 가치주의 상승이 성장주를 누를 것이다. 팽을 버리고, 테슬라나 팽을 버리고 가치주로 전환해야 된다. 아니면 가치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라. 이런 헛소리들을 해댑니다. 그죠?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시적 현상. WTI의 구조적인 요인들, 농산물의 구조적인 요인, 구리, 철과 같은 원자재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 또는 10년의 그래프 및 차트,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금리와 마찬가지로. 금리가 지난 30년간 하락한 것처럼 원자재 가격 역시도 30년 동안 하락하더라. 근데 순간순간 문제에 의해서 급등하는 상황들은 발생하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가치주 비중을 높이고 경기 민감주, 이른바 뭐 석유, 화학, 철강, 조선 뭐 이런 거 비중을 단기적으로 엄청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걸 늘려서 뭐 할 거며, 그죠? 그 사이클 산업이 또 그 다음에 언제 고점을 찍고 다시 저점으로 꺾이는지를 네가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걸 되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뭐 주식시장 좋다라고 했다가 요새 2차 전지를 사라는 등, 모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오셔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에 베팅하라는 등, 뭐 테슬라 내가 몇 년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는 등, 이제 와서 얘기하다가 또 꺾이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맨날 그런 식으로 할 말이 없겠죠. 꺾이면. 그러니 이제 또 뭐 가치주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해라는 등, 뭐 사실 성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 성장을 계속해서 성장주들이 이끌어 나갈 겁니다. 다만 걔네들은 사이클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단지 주가만 급등했던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 그런 것들이 조금 조정되는 국면이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그 타이밍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항상 성장주는 장기적으로도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왜냐면 걔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다, 사실.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독점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니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팽이나 뭐 테슬라에 10년 묻어두자라고 할 때는 우리는 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10년 묻어두겠다라는 마음을 한 달 만에 무너뜨려 준다. 항상 시장은 후덜덜하면서, 그죠? 실제로 10년 묻어두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10년 안 묻어두죠. 한 50만 원 넣어두고 10년 묻어둘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산에서 유의미한 돈을 투자해놓고는 10년 묻어두는 사람을 본 경우는
아주 아주 드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들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들의 약한 마음을 흔들어서 다 털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기회를 좀 잘 노릴 필요가 있다. 다음, 유가 오르니까 금리도 오른다. 이걸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텐데, 이 그린색, 그러니까 녹색 선이 팽 지수입니다. 팽 지수. 팽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짙은 회색이 미국채 10년이고, 연한 회색이 2년물 미국채인데, 보시면 그냥 금리라는 거는 계속 박스권에서 2%, 2.5% 선에서 최고치 18년도에 한 3% 한번 찍고, 그 다음 계속 내려오고, 최근에 또 1% 미만으로 또 언더까지 뭐 금리를 낮췄으니 막 금리가 완전히 낮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또 미국 10년 금리 1.5%대로 반등하고 있다.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2년 미국채 2년도 마찬가지고 보이시면 이제 좀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나 뭐 경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제 2018년 말부터 보이고 있는 미국채 2년 금리와 10년 금리가 만나는 현상들. 저걸 뭐라 그러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을 두고 또 시장이 얼마나 아우성을 찼습니까? 그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서 뭐 망할 것 같다느니 뭐 난리 쳤었죠. 그 구간에서조차도 실제 18년 9월부터 19년 9월까지 팽이 뭐 이렇게 두드러진 상승을 못 보이는 것 같지만 그냥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로 또 탄력을 받고 팽은 그냥 모든 걸 무시하고 가더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쉬고 있는 거죠. 뭐 과도하게 올랐으면 또 옆으로 기기도 하고 좀 내려오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의 이익이나 뭐 얘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봤더니 그냥 구조적 성장이라니까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뭐 테슬라는 좀 예외로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진짜 압도적인 비즈니스 모델 능력은 뭐 진짜 따라갈 수가 없는 정도예요. 정말로. 그러니 이제 또 미국 주도의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서 또 블랙스완이 어떤 게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뭐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팽은 뭐 금리가 어떻게 되든 뭐 코로나가 발생하든 뭘 하든 간에 꾸준히 자기 비즈니스를 확장하면서 이익을 성장시키면서 성장해 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의 상승이 지난 14년부터 19년까지의 변화치와 비교해 보시면 아주 두드러지게 뛰어나게 높은 각도가 갑자기 높아졌죠. 보이시는 것처럼 19년 말부터 각도가 급격히 올라가죠. 최근 거의 한 5년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쉴만도 하죠. 그 구간에서 뭐, 아, 나 이제 인생 베팅을 하겠어. 뭐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 지난 10년 동안 왜 안 했어, 그러면. 그죠? 다음. 그래서 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인플레이션이 올려면 필요한 네 가지.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서비스의 상품화가 멈춰야죠. 서비스의 상품화가 멈춰야 됩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 있는 IT나 플랫폼 기업들이 더 이상 개발하지 말고 다 개발자들이 놀면서 서비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세계화도 망가져야 되고 다 자국에서 필요한 물건은 다 자국에서 생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리는 갑자기 뭐 3, 4%대로 높아지고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그죠? 그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과연 오겠냐? 유가 하나만 가지고 곡물 가격 좀 오르는 거 가지고 구리 가격 좀 오르는 거 가지고 양파 가격 좀 오르는 거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냐? 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 수 있는 게, 관세를 그렇게 매기던, 관세라는 건 진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원짜리를 미국인들이 100원에 살 수 있는 걸 관세를 붙여서 120원에 사야 되니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붙였으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랬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안 왔습니다. 그죠?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치고, 어,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왔는데 정말 올 수 있나? 라는 거 좀 그냥 왠지 뭐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거지들 떨어내고자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죠. 물론 이런 식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올 것 같습니다. 몇 번을 겪어야지만 다시 자리를 찾아갈 국면이라고 생각돼요. 왜? 너무 가파른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 국채 10년과 S&P 500 배당 수익률. 무슨 얘기야? 미 국채 10년이 저렇게 떨어졌다가 바운드를 하면서 1.5%까지 올라오니까
반면에 S&P 500은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뭐예요? 주가 대비해서 얘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받냐인데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 애플은 매년 5천 원씩 배당을 주는데 애플 주가가 한 주당 10만 원일 때랑 20만 원일 때 5천 원을 주면 똑같은 5천 원을 주더라도 배당 수익률은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가 너무 올랐다라는 얘기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건. 주가 엄청 올랐다라는 얘기라고요. 주가는 올랐고, 그동안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던 미 국채는 올라오고 있으니, 어이씨, 주식 팔고 국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동인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게 시장을 막 발작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어.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이어나갈 것인가? 또 무슨 이벤트를 가지고 성장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성장을 주도할 것인가? 과연 성장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 근데 글로벌 누적 투약 횟수를 보면 이게 뭐냐면 백신 투약 횟수입니다. 전 세계가 23.96, 뭐 이런 만 회를 막 23천만 회를 만 회니까 2억 3천만이겠네요. 그죠? 맞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이 비중위에서 누적 투약 횟수를 보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음, 우리는 황당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저게 나라야? 라고 얘기했던 코로나19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미국이 누적 투약 횟수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아주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게 버핏이 얘기하는 미국의 모든 자산에 반하는 행동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미국을 상대로 쇼치지 말아라는 얘기죠. 미국에는 어떠한 기업을 상대로든 어떠한 자산을 상대로 미국은 쇼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무모한 나라가 저렇게 많은 사망자를 발생한 나라가 갑자기 투약 횟수로는 글로벌 1등 그리고 실제로 투약률도 전체 국민에서 투약받은 접종률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스라엘 다음으로. 그래서 예상으로는 CBD 그 미국 중앙보건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는 뭐 6월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6월이면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냐? 실질적인 잠재적 감염자 비율을 감안하면 10월 정도 예상된다. 그러나 어쨌든 빠르면 뭐 8월, 6월도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 너무 빨리 미국이 정상화되는데? 라는 거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정상국가로 전환되지? 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만들었지만, 정상국가화 된다라고 하면, 음, 다시 미국이 정신을 차리면 금리를 정상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정상화시키면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얘네들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 이제 막 발작들을 하는 거죠. 일단 미국의 접종률 및 회복력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 새로운 블랙스완은 뭐가 될까 해서 여기서 또 힌트를 찾았는데 이러다가 혹시 시간차 공격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럽과 중국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접종률이 떨어지고 뭐 독일이나 지금 뭐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뭐 백신도 제대로 못 맞고 있으니까 영국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의존하고 있다 그죠? 지금 논란이 많죠. 아니, 근데 중국도 지금 접종률 떨어지고 있고, 중국 백신 잘 안 맞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화이자 백신도 그렇고, 존슨앤존슨 한 번 맞으면 무조건, 항체 형성된다고 하니까, 미국은 엄청 빠른 속도로 회복해서 금리를 정상화시켜버리면, 이제 나머지 얘네들, 그죠? 이 문제아들, 경제도 정상화 안 되고, 그죠? 금리도 정상화 못 하고 있고, 답도 없어지고 있는 얘네들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걸 용인해 주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오늘 나온 거에 따르면 캐나다 경제 성장률이 캐나다 중앙은행의 예상치를 거의 뭐 엄청나게 비껴나갈 만큼 높은 상승률이 나왔어요. 캐나다 경제 성장률이 1분기. 그러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이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앙은행이 놀랐다는 이유는 뭐예요? 야, 왜 이렇게 빨리 좋아지지?
금리 올려야겠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진짜 금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금리 뭐 장기적으로 뭐 올리지는 못하는 국면인데 일단 뭐 발작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럼 발작할 때마다 뭐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애들을 싼 값에 담을 기회로 생각하자.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 리쇼어링이 첫 번째 예상이 된다. 2010년과 다르게 이번 위기 이후에는 누가 전 세계 성장을 주도하느냐?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최대화보다 뭐다? 최적화가 중요하다. 어, 그래서 0 또는 1, 이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했었던 얘기니까, 그죠? 음, 디지털의 본질이 뭐예요? 0 또는 1이잖아요. 반도체는 시그널이 없거나 있거나, 그러니까 1이라고 표시를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없거나 있거나, 그래서 다 같거나 하나도 없거나, 이게 지금 자산시장의 양극화까지, 아까 호호 아주머니가 얘기하신 프랙탈 현상으로 보면, 부자는 계속 엄청난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완전 생그지가 되는, 어, 이 현상과 사회적 현상과 유사한 거죠. 디지털 현상이라는 게. 그리고 디지털의 본질은 최적화지 최대화가 아닙니다. 최대화의 수혜는 중국이 가져가고요. 최적화의 수혜는 누가 가져가냐면 미국이 가져가요. 판이 바뀌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소유보다 공유가 중요하고요. 그죠?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형태보다는 다양성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원래 자원이라는 거는 쓰면 달아야 되는데, 그죠? 디지털 데이터라는 건 쓸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뭔가를 컨트롤하고 있으면 안 돼요. 확산될수록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의 본질을 고려해도 그렇고, 지금 위기를 파헤쳐 나오고 있는 국면을 봐도 그렇고, 그럼 이제 오늘 제가 궁금하다는 것들에 대한 답이 좀 여러분도 좀 찾으셨어요? 이제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앞으로 어느 시장에 투자하는 게 유망할까? 중국 시장일까? 미국 시장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도 없긴 합니다. 아니면 앞으로는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될까? 시크릿컬에 해야 되나? 경기 민감주 사야 돼? 철강이나 화학 이런 거 좋다니까 한번 해볼까?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 아니면 뭐 여전히 뺑인가? 아니면 요새 제일 핫한 비트코인과 테슬라 사야 되나? 10년 묻어두면 무조건 되는 건가? 음, 10년 묻어두면 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거의 죽음으로 갔다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문사 시공주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를 보면 이제 시장은 항상 뭔가에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저의 느낌을 많이 말씀드리네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막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주들도 뭔가의 이벤트에서 성장하기 힘들어지는 국면들이 계속해서 왔다라는 느낌이죠. 뭐 전기차도 그렇고 애플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죠? 플랫폼 기업들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그죠? 애플카도 안 먹히고 이제 그죠? 뭐 폴더블도 안 되고 5G도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바이오도 좀 한물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 이제 시장은 어떠한 이벤트, 그러니까 어떠한 논리, 새로운 성장의 논리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또 그걸 원동력 삼아서 갈까에 대한 고민. 그렇다면 그러기 위한 준비를 누가 해놨을까, 과거에. 이거에 대한 고민. 그죠? 제2의 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우주로 간다, 캐시우드가 우주로 간다, 뭐 테슬라가 우주로 간다, 아마존이 음, 제프 베조스가 이제 우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우주 테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 게이츠 책을 봤더니 지금 우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는 너나 가고 지구부터 살릴 생각을 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코인 살 때가 아니라 지금 코인 살 돈으로 환경이나 고쳐. 사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 그러니까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는 앨런 머스크,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눈에 나고 있는 거죠. 그런 앨런 머스크는 사실상 미국 정부라는 기구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왜? 탄소 배출권 파는 거 말고는 차 팔아서는 돈 번 적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없었으면 한 푼도 못 먹고 살 애들이었죠, 그죠? 지난 10년간 아주 낮은 금리로 테슬라를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건 다 미국 정부의 후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근데 이제 제2의 뭔가가 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도 다 아실 내용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방향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 경트 되나 아니면 이건 오프라인이나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이 좀 길고 많을 것 같고, 그죠?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건 하여튼 정리가 다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도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또 새로운 고민. 그렇다면 어떤 성장을 이끌어낼까? 최근에 저는 이제 전기차 얘기도 똑같은 국면으로 봤습니다. 왜 이렇게 플랫폼 업체들이 하드웨어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음, 애플도 그렇고, 그죠? 애플은 이미 아이폰과 우리 손목에는, 그죠? 전자발찌와 같은 것들을 막 다 채워놨죠. 손목에는 애플 워치를 채웠고, 귀에는 어, 이어폰 그거 채웠죠, 그죠? 무선. 그리고 구글은 과거에 지금 망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구글 글라스를 왜 이렇게 만들려고 했을까? 애플은 애플카를 왜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나? 그죠? 페이스북은 왜 이렇게 VR에 집착해가지고 오큘러스라는 걸 만들고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이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과 최근에 페이스북의 다툼, 뭐 이런 거에 뒤에 본질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거죠. 다음.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한 2, 3년 전에부터 많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5G 얘기는 요새 어디 간 거죠, 도대체? 5G는 얘기한 사람이 없어. 재작년에 주식시장의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는 5G 투자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죠? 뭐, 국내에서는 그죠? K 그죠? RF 난리가 났습니다. 5G가 돼야지만 자율주행차가 되고, 게임이 되고, 원격 의료가 되고, 5G는 연결의 기본이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5G 얘기는 어디 갔죠?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그러니까 5G를 건너뛴다.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5G 건너뛰고 6G로 간다. 아니면 위성을 통한 와이파이 형태로 전환이 된다. 그죠?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올해부터 이제 엄청나게 할 건데, 왜 5G 얘기는 안 나오죠?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다는 얘기예요. 궁금했다는 얘기. 지금 이건 다 제가 하는 질문이에요. 어, 제가 하는 질문이라고.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시장을 보면서. 5G 얘기는 어디 갔지? 그 난리를 치더니, 돈도 못 버는데 막 몇 조씩 막 가고 막 다 수십 조씩 가야 된다라고 막 난리를 치더니, 디바이스가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를 못 따라올 수도 있고, 더 발전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요새 같아서는. 화상회의나 아니면 우리 같은 이런 줌도 사실은 5G가 되면 더 리얼하게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버벅임 없이. 근데 왜 5G 얘기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인간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에 이미 도달했다고요? 인간의 체감 속도는 도달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테슬라를 고민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결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되기 위한 단계가 있잖아요. 페이스 1, 2, 3, 그런 국면이 있는데, 지금이 불과 2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5G가 기본적으로 안 깔리면 자율주행이 안 됩니다. 사물 간의 통신이 안 되면. 5G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는 더 빨라져야 돼요. 실제로도. 근데 이 얘기는 다 어디 간 걸까요? 이거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저도 궁금한 거. 그리고 실제로 5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형편이 없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고민들의 결과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고민들의 결과가 답으로 나올 거예요. 제 개인적인 답입니다. 제 개인적인 답. 또 틀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답.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테슬라를 제가 얘기했으면 여러분 사셨겠냐고요. 3년 전에 테슬라를 얘기했을 때 사셨냐고요. 얼마나 사셨냐고. 한 2년 전쯤에 비욘드 미트를 얘기했을 때 얼마나 샀냐고. 그리고 지금 수익률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굉장히 호흡이 짧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도 짧고요. 저도 오래 못 버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팽이라고 불리우는 거는 구조적 성장을 하니까 팽 계속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넥스트에 또 새로운 5G, 새로운 테슬라, 새로운 전기차, 아까 우리 자무사 7공주 때처럼 남들이 만들어 놓은 투자 논리 또는 유행, 이걸 쫓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일단
다음에 시장에 나타나게 될 새로운 이슈와 테마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세상은 어떠한 성장을 할까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테마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뭘로 세상이 또 바뀔 걸 기대하는 걸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럼 우주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주 얘기를 하고 인공위성 얘기하고 통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주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주로 일단 계산될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우주가 지금 산업화되어 있는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생활에서의 어떤 이용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주는 굉장히 짧고 단기적인 테마에 불과할 확률이 높고요. 앞으로 이제 지난 5년, 6년 동안 계속해서 전기차들이 이슈가 되고 회자가 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의 국면처럼 온 것처럼 수소차가 뭐 이제는 뭐 그렇다라고 어떤 분들은 주장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정말 실현 가능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그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놨어요. 다음번에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이제 이걸 다 봤네. 뉴스를 봐야 되는데. 뉴스는 하나도 못 봤는데. 다음. 그죠? 금리 발작의 코스피 롤러코스터를 탔다. 2970선을 수성하는 여부가 고비였다. 수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죠? 이런 일이 있었나? 뭐 이러고 이제 또 지나갔죠. 다음. 유가가 뛰니까 부채금리가 들썩인다. 부양책발 인플레 신호냐.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인플레가 온다. 오른쪽은 안 온다. 그죠? 오는 이유는 뭐냐? 유동성이 넘친다. 그리고 나라 빚을 부담 줄이려고 인플레를 활용한다. 미국, 그러니까 지금 돈 찍어내는 거에 최대, 그리고 낮은 금리의 최대 수혜는 미국 정부죠. 그죠? 값싼 중국 노동력이 고령화됐다. 세계화도 태조되고 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 중국 노동력이 고령화가 돼도, 인플레는 안 온다. 왜? 뭐 이미 다 자동화돼 있다니까. 인플레 안 온다는 오른쪽, 유유 인력 및 설비가 물가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 그죠? 한마디로 좀비들, 우리 그때 얘기했던 좀비가 너무 많다. 좀비가 진짜 좀처럼 죽질 않는다. 그죠? 오늘 저희도 얘기했는데 귀멸의 칼날처럼 아무리 죽여도 죽질 않는다. 그러니까 좀비 영화가 좀비처럼 나오는 것처럼 똑같다. 아주 세상도 다 좀비다. 그죠? 자동화로 임금 주도 인플레 요인이 사라졌다. 다음. 안 올 것 같아요. 원유, 곡물, 구리가 급등.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최근에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은 이걸 막 난리 났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죠? 10년 전 뉴스를 한번 딱 찾아보면 이게 똑같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원래 이래, 원래 이런다고. 그중에서 제일 막판까지 오래 가는 게 곡물이었다고요. 곡물 가격이 그래도 끝까지 제일 많이 오르고 끝나더라. 다음. 그죠? 부양책이 미국 투기 등급 회사채 발행. 그러니까 실제로는 투자 받을 수 없는 그런 회사들조차도 회사채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데 국채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거 사러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샀다가 이제 부도 나면 이제 터지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론은 뭐 금리도 싸고 뭐 망하지도 않고 뭐 좀비들 뭐 천지고 사실 다 좀비인 거죠. 중앙은행도 좀비고 뭐 다 좀비죠. 뭐 우리도 좀비고. 다음. 그죠. 뭐 좀비 아저씨 나왔네. 좀비 왕. 그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계속 제로 금리죠. 뭐 금리는 뭘 올리겠어요. 네. 디지털 달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달러의 위상과 보안을 감안한 신중론을 제시했다. 그렇죠. 달러 위상,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궁금한데 달러 위상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근데 달러 가치가 저렇게 돈을 찍어내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금은 안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만 오른다. 비트코인과 테슬라만 올랐다. 그러다가 갑자기 캐시우드 얘기 나오면서 급락하더라. 이런 거 보면 항상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과거의 어떤 형태와 다음. 그죠. 이거는 우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금 당연히 올리겠지. 뭐. 뻔하지. 뭐. 그래서 우리는 뭐 대마초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뭘로 세금을 거둘 거야. 그래서 뭐 드래프트 킹즈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죠? 그 도박세를 얘기하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전 대마초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대마초도 농산품이다. 그죠? 근데 뭐 거기는 생산 인력이 부족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주정부들은 증세할 거다. 그래서
작년부터 말씀드린 앞으로 무조건 일어나는 변화 열 몇 가지 중에서 세금 올라간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다음. 그죠. 제조업에도 과세 가능성이 높아졌다. 디지털 사이트 도입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 같다라는 얘기죠. 다음. 그죠. 코로나 복지로 돈 많이,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대기업 고소득 증세법을 곧 발의할 거다. 근데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공짜는 없으니까, 뭐 올릴 수도 있고, 네. 세금, 하여튼 돈 많으신 분들은 세금 걱정이 좀 계속해서 된다는 거죠. 다음. 그리고 중국은 자기가 이제 좀 살아났다고 생각하니까 출구 전략 얘기 꺼냈다가 갑자기 중국 시장 무너졌죠. 그죠? 갑자기 막 급락하고. 또 쫄아가지고 아니야 아니야라고 하면서 달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미국은 지금 백신 맞는 속도를 보면 회복이 거의 가시화돼 보이고 4차 산업에 너무 잘 맞는 비즈니스 모델과 이제 레스토랑이랑 호텔과 같은 서비스 업종이 회복이 되면 미국인들이 해외로 나가서 만약에 돈을 쓴다면 뭐 인플레도 일어나고 막 해외도 막 고용이 다시 되고 이럴 텐데 아, 미국인들만 백신을 맞아서 미국인들끼리만 여행을 해도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자국 내 여행을 좋아하니까. 그럼 미국의 정상화만 빨라지면 이건 중국은 어설프게 추구 전략 꺼냈다가 회복도 안 되고 뭐 백신 보급도 느려지고 그죠? 노답이죠. 얘네는 4차 산업에 걸맞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얘네도 이제 앞으로 일자리 문제가 엄청나게 불거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동안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 안 죽인 이유가 있죠. 비효율적인 산업을 안 죽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다 정리해버리면 되거든요. 그거 다 정리하면 일자리가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사기꾼인 것도 알고 나쁜 놈들인 것도 아는데 왜 내버려 두느냐?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 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출구 전략을 함부로 꺼낼 수 있을까요? 다음. 관세 철회 없다. 미국과 대중 무역 압박은 더 세질 거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미국과 한패죠, 그죠? 전혀 중국한테 팔아먹을 게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국도 이제 뭐 팔 게 있다라고 하면 중국 눈치를 보겠죠. 그치만 어쨌든 미국과 영국이 좀 세게 한 편이고 요 세 명이 세게 한 편이죠. 그리고 대만까지 끌어들이는 요 라인업들을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대만. 이제 한국은 어디로 가냐? 일본까지 해서 이렇게 라인업을 구축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음. 뭐 바이든 외교도 쉽지가 않다.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하더니 리더십이 휘청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자기네들 경기 회복하고 백신 보급한 다음에 쟤네들이 보유한 백신을 가지고 아마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지 못하는 나라들한테 백신 주면서 미국 라인에 서라 뭐 이런 것들 해야겠죠. 근데 지금 막 미얀마 사태도 그렇고 뭐 보면 아직까지 트럼프가 엎질러 놓은 국제 위상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국면이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는 기업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본도 너무 풍부하고요. 미국 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다음. 근데 이거는 간편식 홈트 마스크. 요거는 코로나 끝나도 안 끝난대요. 근데 여기서 뭐 코로나 끝나도 지속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10가지인가요? 뭐 이렇게 보여줬는데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공감을 하시든 안 하시든 뭐 각자 보시고 이게 투자 아이디어까지 연결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끝나도 마스크를 써야 된대요. 답답하네. 저건 모르겠고 일단 8번에 보면 실용주의 패션과 메이크업 정장이 줄고 캐주얼 의상이 인기다. 이거 원래도 그랬으니까 이게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9번 캠핑. 아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또 아이디어를 찾았잖아요. 이미. 그죠? 작년에 코로나 맞았을 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런 회사들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혼자 놀기. 어, 강박에서 벗어나 아싸의 즐거움을 깨달았대요. 그죠? 음. 그냥 혼자 어떻게 놀아, 계속. 혼자 어떻게 재밌게 노냐를 고민해야지. 요 대답이 이제 다음번에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본질적으로 앞으로 시장을 변화시키고 10년을 먹여 살려줄 테마가 될 새로운 뉴 테마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예, 그걸 좀 혼자 놀기랑도 연관될 수 있겠지만, 그죠?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다음. 배민도 주 2회를 재택근무 상시화한답니다. 대단한 나라야. 아니, 대단한 회사예요. 그죠? 좋은 회사예요. 그죠? 다음. 역시 이런 회사에 다녀야 돼요.
여러분 재택근무 많이 하고 계세요? 스페인 당근마켓에 네이버 1,500억 투자했어. MZ세대를 겨냥한 플랫폼 투자. 이거 이제 나중에 김총무한테 여기 하이라이트를 다 쳐보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번에 얘기했을 때 꼭 기억하고 계세요. 요 뉴스들부터 이제 MZ가 우리 몇 번 나오는지만 그냥 세보고 오늘 수업은, 아니, 오늘, 요거 내용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MZ 세대 한 번 나왔어요. 다음. 빠르게 보면서. 그죠? 플랫폼은 승자 독식의 시장이래요. 네이버, 카카오 양보는 없다. 요걸 보면 이제 좀 이게 막 돌아가세요? 아까 우리가 PPT에서 봤던 거? 디지털의 본질이 뭐라고 저희가 적어놨죠. 0 또는 1, all 또는 nothing. 그러니까 다 가져가거나 아니. 그거의 다른 표현이 뭐죠? 승자 독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도 둘 중에 하나만 남는다니까요. 다음. 그러니까 얘네도 당연하지. 쇼피파이 견제에 나선 아마존. 아마존의 경쟁 상대가 드디어 나왔다니까요. 뭐 월마트가 디지털화를 해가지고 경쟁 상대로 들어오냐 안 오냐? 말도 안 되는. 그건 이제 신세계나 뭐 롯데 쇼핑이 뭐 네이버의 경쟁 상대냐?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죠? 쇼피파이가 아마존의 경쟁 상대였던 거죠. 중앙 집권적이지 않은. 그죠? 다음. 비트코인 열풍 부른 MZ세대 문화. 그죠? 이분이 이제 그래도 교수님이니까 뭐 책을 많이 봤나? 저희 정도의 생각을 하시네요. 그죠? 외환 금융위기 겪은 밀레니얼과 Z세대가 제도권 금융과 중앙정부의 불신에 탈중앙화. 드디어 나왔죠. 이제서야 나오고 있죠. 우리는 작년부터 뭔가 세상이 중앙 집권적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MZ세대 또 나왔습니다. 다음. 네이버페이는 4월부터 30만 원까지 외상 거래가 되면 이제 카드 회사는 뭘 먹고 살아야 되죠? 다음. 그죠? 한파와 메뚜기 때 기후변화의 경고.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그 우리 연휴 막판에 내린 비가 3월 강수량으로 역대 최대치였대요. 아세요? 그리고 텍사스에 눈이 내린다라는 게 믿겨지세요? 텍사스에 눈이 내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로. 다음. 그리고 텍사스가 북극이 됐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 공장이 얼었다. 이거는 뭐 미국의 구조를 알고 계신 분은 이제 깜짝 놀라죠. 텍사스가 눈이 와? 한파가 와? 텍사스에? 그죠? 다음. 미국 차 B2도 멈춰 세운 기록적인 혹한이었다. 그죠? 다음. 바이든이 한일 대만과 반도체 배터리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고립시킨다. 다음. 역학관계 아주 재밌게 흘러가네요. 그죠? 바이든이 배터리 히토리에서 중국산을 빼버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지? 다음.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14억 명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그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돈 건강 관계에서 이거 에너지와 그죠? 먹는 거 농업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러니까 순수익 국가면 절대로 글로벌 탑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근데 농업과 그죠? 국방과 그죠? 에너지가 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어디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자로 전 세계 모든 무역이 셧다운 됐다고 치고 이제 자국 내에서 나는 걸로만 먹고 산다라고 치면 누군 가능하다? 미국만 가능하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다음. 채식이 늘어난대요. 다음. 뭐 소득이 줄어서 대출 집값 뛰어서 주식 투자 뭐 결국은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시장이 그때 아까 말씀드린 자산 시장만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오고 있는 거죠. 다음. 네, 가상과 현실 사이 메타버스가 테마 뜬다. MZ 세대 열광하는 메타버스. MZ 세대 또 나왔네요. 세 번. 다음. 세 번밖에 안 나오네. 어, 많이 안 나왔네요. 죄송해요. 원래 원래 정리한 뉴스에서는 진짜 많이 나왔는데 뉴스를 자르다 보니까 세 번밖에 안 나왔네. 하여튼 그냥 뭐 요새 잘 나가신다는 분들의 인터뷰 기사나 뭘 보면 다 MZ 세대만 얘기해. 그러니까 절대로 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을 위해서 편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거 만들면 실패한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음. 늙은 사람들조차도 늙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젊어 보이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점점 비즈니스는 영해져야 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스스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쓴다는 거죠. 사용자는 MZ 세대들이 만들어주고, 그죠? 그러니까 유저는 MZ 세대고 돈 쓰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고, 실제로 어떤 분야가 됐던 그런 현상들이 짙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많은 현상들, 금 가격이 왜 오르지 않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 그다음 비트코인과 테슬라 가격의 유사성은 얼마나 문제가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캐시우드 사태는 과거에 어떤 사태와 유사했었나? 한국의 자문사 7공주와 지금의 캐시우드 사태를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 물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본시장 워낙에 크고 엄청나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 기업들은 가능성이 높잖아요. 적금들을 실현할 실제로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 다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런 형태이지 않을까. 로빈후드로 대변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캐시우드 ETF 선행 매매와 테슬라와 비트코인과 MZ 세대의 민문화 이런 것들이 특정인을 팔로우하고 추종하면서 생긴 결과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점들도 관찰해 봐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의 성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 누가 이끌어 갈까?에서는 그냥 데이터로만 봤어도 2010년과 다르게 2021년의 경기 회복의 주도권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따라왔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 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하드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살짝만 말씀드리면 살짝만 그냥 요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면 쟤네들이 미국이 점점 자국 내에 반도체 일자리 또는 반도체 리쇼어링화를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누가 좋아질까요? 이런 건 이미 지금 같이 공부했는데 알고 있어야죠. 그죠? 머릿속에서 기업 5개는 막 쭉쭉쭉쭉 나와야죠. 그래서 걔네들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써놓는 겁니다. 진짜로. 어렵게. 무슨 얘기야?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딱 특정 기업들에게 몰아주게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보급률을 자급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나중에는. 그리고 지나보면,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성장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누가 성장을 이끌 것인가에서는 어떤 산업 또는 또 어떤 시장의 꿈들, 우주나 뭐 이런 것들 말고, 우주, 수소차, 전기차, 뭐 이런 거 말고, 자율주행차 이런 얘기 말고, 새로운 어떠한 형태의 산업들 또는 새로운 테마, 새로운 꿈들이 어떤 것들이 발현돼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 이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셨네요. 그죠?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투자 용품을 내버려 둔다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음모론적으로 가면, 어, 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저기다가 다, 뭐죠? 유동성 몰아넣은 다음에, 실제로 미국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이 버블이 끼는 건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저렇게 한 다음에 그냥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리면 되겠죠. 그죠? 왜?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중국 및 러시아, 뭐 해커, 뭐 그다음 북한, 뭐 이런 애들의 암적 자금, 그러니까 이제 해커들이나 뭐 글로벌하게 쓸 수 없는 돈들, 그런 돈들이 지금 다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실질적인 뭐 그런 거고, 거기에 테슬라가 이제 민문화를 이용하려고 발을 얹은 건데, 그게 패착이 된 건지, 저렇게 상관관계가 높아진 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다음 뭐요? 쌀국이요? 쌀국이 뭐냐고요? 과거의 쌀국이 미래에도 쌀국이 되기 위함이다. 아,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패권 다툼이 계속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뭐 변동성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장의 이벤트들의 근저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있고 본질적인 변화 저런 이유는 뭐냐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래야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새로운 변화들은 뭐냐 새로운 테마들 앞으로 10년을 이끌어 나갈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동안 매일매일 듣고 점점 더 자주 듣게 될 테마는 뭐가 될 것 같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으니 다음번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경투 중이나 경투 고나 경투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